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유난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옆 동네 살던 고모가 걸핏하며 울면서 저희 집으로 달려오곤 했었어요. 시부모님과 시동생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대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펑펑 울었고 그때마다 엄마랑 아빠가 고모를 정성껏 다독여주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한바탕 쏟아낸 고모가 집으로 돌아간 후 엄마는 늘 이런 얘기를 하셨죠. 맏며느리 자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넌 나중에 커서 절대 장남하고 결혼하지 마. 엄마 말 명심해. 그래서 저는 막내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 소개팅이 들어올 때마다 주선자에게 제일 먼저 물었던 말도 상대 남자가 장남이냐 아니냐였어요. 지금의 남편도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는데 막내 아들이란 소리에 다른 거 안 묻고 일단 만나보겠다고 했었죠. 그런데요. 결혼하고 보니 말이 막내지 장남 역할을 고스란히 해야 하는 막내였습니다. 남편에게는 형과 누나가 한 명씩 있었는데 남편이 늦둥이라 형 누나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12살 많았던 형은 안타깝게도 30대 초반에 사고로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아들, 딸 하나씩 낳았으니 이제 그만 낳아도 되겠다 했는데 어쩌다 제가 생긴 거야. 마침 그때 애들 아버지 하는 일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어서 낳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큰애가 동생 생겼다고 어찌나 좋아하든지. 그래서 어떻게든 낳아놓으면 알아서 크겠지 하는 마음으로 낳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쟤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기도 해. 큰애 세상 뜨고 애들 아버지까지 세상 뜨니까 믿을 건 쟤밖에 없더라.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가 저 붙잡고 해주신 말이에요. 일찌감치 홀로 된 어머니에게 남은 유일한 남자, 유일한 아들. 그렇다고 마냥 우쭈쭈 우리 아들 최고야 하는 엄마는 아니셨지만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의지하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죠. 결혼 후 몇 년간은 따로 살았습니다. 누나는 결혼해서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었고 저희는 어머니 댁 20분 거리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어머니가 연로하신 편이었고 건강도 그닥 좋지 못해 제 딴에는 자주 찾아뵀는데요. 귀찮게 왜 자꾸 오냐. 난 알아서 잘 사니까 너무 자주 오지 마. 성가시다. 은근히 쿨한 분이셨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무슨 일이 생겨도 도와달란 말을 안 하셨죠. 어머니, 팔뚝이 왜 그래요? 엄청 아파 보여요. 아, 이거? 국수 삶아 먹다가 됐어. 다 삶은 국수를 차반으로 옮기다가 팔에 확 쏟았지 뭐냐?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저라도 병원에 모시고 갔을 텐데요. 팔 좀 됐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물집이라도 잡혔으면 몰라도 뭐 이 정도 갖고 병원을 가냐? 며칠 있으면 나아질 거니까 호들갑 떨지 말어. 그러다 흉터 생기면 어떡해요? 다 늙었는데 흉터 좀 생기면 어때? 하여간 너는 별것도 아닌데 왜 매사 벌벌 떨고 그러냐? 그냥 대충 좀 넘어가. 아유, 아주 정신사나워. 어머니는 지나치게 쿨한 분이셨기에 다정다감한 면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맛있는 걸 사다 드려도 늘 툴툴대셨죠. 이러니 돈이 모이냐? 이딴 걸 왜 돈 주고 사 먹어? 다시는 이런 거 사오지 마라. 김치에다 밥 먹으면 그만인데 허튼데 돈 쓰지 마. 그러다 보니 저도 언젠가부터는 어머니 성격에 익숙해져서 자주 찾아뵙지도 않았고 중요한 일 이외에는 안부도 묻지 않았어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몸조리 잘해라 라는 말만 하셨고 애기 보고 싶으니 데리고 와라는 말도 거의 없으셨죠. 그러나 늘 그렇게 살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오다 삐끗하는 바람에 고관절이 골절되어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퇴원 후엔 24시간 누군가가 옆에서 어머니를 보살펴야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별수 없이 엄마랑 합쳐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계속 혼자 계시게 할 순 없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집 정리하고 합가한다고 시누이에게 알렸는데요. 치매 노인도 아니고 거동 조금 불편한 것 뿐이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야. 옳게 잘 좀 부탁해. 그나저나 엄마 집은 어떻게 하신대? 그건 모르겠어요. 전세 놓으실 것 같던데. 알겠어. 그 문제는 내가 엄마랑 얘기할게. 어머니는 퇴원하자마자 저희 집으로 모셨고요. 어머니 아파트는 곧바로 부동산에 전세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곧 세입자를 받았죠. 내 짐은 하나도 버리지 마라. 숟가락 하나까지 다 챙겨. 어머니 짐 옮기는 일은 고스란히 제 몫이었어요. 23평짜리 아파트에 무슨 짐이 그렇게 많은지 시아버지가 생전에 입으셨던 코트까지 갖고 계시더군요. 그거 비싼 거야. 내가 보관 잘했으니 봐서 네 신랑 입혀라. 하지만 입을 만한 옷도 아니었습니다. 유행도 한참 지났고 보풀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떨어져 살 때는 한없이 쿨한 시어머니였지만 함께 살면서부터는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사사건건 잔소리 향연이 펼쳐졌죠. 너는 무슨 청소를 이렇게 자주 하니? 하루만 안 해도 지저분해져서 매일 청소기 돌려야 돼요. 유난이다 유난이야. 저놈의 청소기 돌리는 소리 때문에 내가 아주 미치겠다. 먹는 것도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셨어요. 이걸 무슨 맛으로 먹니? 된장국을 누가 이렇게 맑게 끓여? 네 신랑 제육볶음 좋아하는데 그런 건 안 하니? 제육볶음은 밖에서 많이 먹을 거예요. 집에서는 건강식 해야죠. 한 끼를 먹어도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지. 뭐 얼마나 대단히 천년만년 살겠다고 맛을 포기해? 너 음식 못하는 거 그렇게 포장하지 마라. 밥을 제대로 먹어야 힘내서 일하지. 아버님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럼 저 사람도 젊을 때부터 조심해야 되잖아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주 똑똑이 나셨네. 너 아는 거 많아서 좋겠다. 피곤했어요. 어머니가 늘 매의 눈으로 지켜보니 집안일하는 게 괴로웠습니다. 게다가 제 딸에게도 좋은 할머니는 아니었죠. 너는 왜 바지만 입어? 여자가 치마를 입어야지. 바지가 좋아서요. 자전거 탈 때도 편하고. 요 나이 때는 다들 바지 좋아해요. 사춘기 시작되고 그러면 그때서야 멋내는 거에 관심 가질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한창 자전거 타는 거에 재미 붙이고 있잖아요. 자전거는 뭐하러 배워? 여자가 예쁘고 조신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시집을 잘 가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요즘 그런 세상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상 바뀌었다고 해도 그건 안 바뀐다. 여자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해봤자 다 필요 없어. 착하고 예쁜 여자가 최고야. 여자가 신랑 잘 만나는 것만큼 좋은 팔자가 어딨냐. 옛날 사람이라 어쩔 수 없다지만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일일이 설명해봤자 서로 감정만 나빠질 뿐 좋게 해결될 일이 아니었죠. 게다가 어머니 몸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면서 멀쩡히 있다가 버럭 화내는 일도 많아졌어요. 방이 왜 이렇게 덥냐? 돈이 썩어나냐? 왜 벌써부터 보일러를 틀어? 아니요, 어머니. 보일러 안 틀었어요. 근데 왜 더워? 집구석이 아주 후끈후끈해 죽겠다. 뭐 사골국이라도 끓이고 있는 거냐? 아니요, 가스불도 안 켰는데요. 그건 그렇고 넌 시어매가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사골국 한 번을 안 끓이냐? 내 입에 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까워? 네가 뭔데 나를 괄시해? 네, 사골 좋은 걸로 사다가 바로 끓일게요. 어머니는 치매는 아니었지만 뭐랄까 몸이 불편하니 마음이 약해졌다고 할까요?
끊임없이 화를 내고 센 척을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어요. 늘 주체적이고 쿨한 모습만 보였던 사람인데 이제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너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한테 뭐 섭섭하신 거 있으세요? 많아. 너무 많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섭섭해. 너 하는 거 보니까 나 빨리 죽었으면 싶은 것 같더라.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끄럽고 나 그냥 딸내미 집 가서 살란다. 며느리보다는 딸이 편하지. 하지만 그건 어머니만의 생각일 뿐 시누이는 말도 안 된다며 단칼에 거절하더군요. 니네는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모시라고 하니? 나도 요즘 일 다녀서 안 돼. 저희 뜻이 아니고요. 어머니가 형님이랑 살고 싶다고 하셔서. 니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했으면 엄마가 그런 말을 해. 내 동생이야. 종일 회사가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올케는 대체 엄마한테 어떻게 한 거야? 억울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서 이제 와서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하니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하물며 시누이는 어머니 모시고 병원 한 번을 안 간 사람입니다. 엄마 병원 한 번 갈 때마다 약값 많이 나오지. 무슨 노인네들 약값이 그렇게나 비싼지 모르겠다. 올케가 계속 수고 좀 해줘. 이 말을 분석해보자면 계속 수고가 아니라 계속 병원비와 약값을 대라는 뜻이었어요. 엄마 약값마저 아까워하는 딸이 엄마를 직접 모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계속 모시겠다고 했어요. 형님한테 떠넘기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머니가 딸하고 살고 싶다길래 여쭤본 거예요. 제가 계속 모실 테니까 마음 놓으세요. 하지만 어머니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년이나 안 모신다고 하지? 그럴 줄 알았어. 지 새끼밖에 모르는 년이야. 됐고 나 그냥 요양병원 같은 데로 갈란다. 부모님을 요양병원으로 보낸다는 건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가 진즉부터 나한테 얘기했어. 시설 좋은 요양병원 가고 싶다고. 알잖아, 엄마 고집. 엄마가 가겠다고 하면 못 말려. 엄마도 큰 결심하신 거니까 뜻대로 해드리자. 그렇게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챙기느라 제대로 외출도 못했던 터라 몸은 많이 편해졌어요. 마트 가고 쇼핑 가고 운동도 다녔습니다. 낮잠도 편하게 잘 수 있었고요. 하지만 마음까지 편하진 않았어요. 늘 한 구석이 찜찜하고 불편했죠. 보호사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챙겨주겠지 했다가도 며느리 수발받는 것도 불편해하시는 양반이 생판 남이 해주는 치닥거리를 편하게 받을 리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주 찾아뵈려 했는데요. 그마저도 귀찮으니 오지 말라시더군요. 그리고 제 마음이 불편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나 주말에 엄마 보고 왔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식사는 잘하신대요? 잘하시겠어. 병원밥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엄마 얼굴 보고 나오는데 어찌나 속상하던지. 나 솔직히 올케한테 섭섭해. 네? 엄마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거동 불편한 노인을 꼭 요양병원에 보내야 했냐고. 아니요. 저는 불편해도 끝까지 모시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극구 가신다고 해서. 어떤 노인네가 좋다고 요양병원에 들어가? 아들 내외랑 사는 게 눈치 보이니까 그러신 거 아니야. 집에 있는 동안 얼마나 눈치를 줬으면 그러셨겠냐고. 마음 같아선 확 들이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모시지. 지는 싫다고 했으면서 왜 나한테 이 난리인지 참 뻔뻔하다 싶었어요. 알지? 노인네들 그런 데 들어가면 없던 병도 생기는 거. 거기서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버젓이 아들이 있는데도 대접도 못 받고.
단단히 작정하고 쏘아붙이는데 거기다 대고 굳이 제 입장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잠자코 들어줬어요. 틈나는 대로 엄마 찾아가서 상태 확인해.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병원 사람들한테 아양도 떨고. 무엇보다 병원비 밀리지 말고. 알겠어? 돈 한 푼도 안 보태주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기가 막혔지만 보태라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대며 안 보탤 사람이었기에 그냥 알겠다 했습니다. 사실 시누이도 시누이지만 어머니에 대해 남편도 늘 방관자였어요. 집에서 모실 때도 퇴근 후 잠깐 얼굴 비치는 게 전부였고 모든 건 다 제 몫이었죠. 낮에 형님 전화 왔는데 주말에 어머니 뵙고 왔대. 근데 어머니 병원비 우리가 다 내야 되는 거야? 다른 집 보면 형제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부담하던데 형님은 왜 가만히 있어? 그동안 병원비 나온 것도 다 우리가 냈잖아. 누나 형편 알잖아. 아무리 매형하고 둘이 번다지만 애 둘 키우는 게 보통 일이야. 매형 가게도 근근히 유지하나 봐. 그 근처에 비슷한 가게들이 많아져서 매상이 점점 줄어든대. 그 와중에 건물주는 임대료 올려달라 하고, 그래서 전에 엄마 살던 아파트 전세금도 누나가 갖다 썼잖아. 아파트 전세금을? 엄마한테 그 돈 어쨌냐고 물어보니까 누나가 가져갔다 그러던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파트 전세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 큰 돈을 갖고 가놓고 어쩜 그렇게 당당한지. 원래 그런 사람이란 건 알았지만 해도 너무한다 싶었어요. 어머니 건강은 찾아뵐 때마다 급격히 쇠약해지셨습니다. 저만 보면 짜증내고 괜한 트집 잡던 양반이 언제부턴가 엄청 반가워하시더군요. 왜 안 오나 했다. 다들 잘 지내니? 네, 애나 애아빠나 무탈하게 잘 지내요. 형님은 왔다 가셨어요? 안 와 걔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사올게요. 없어. 먹는 것도 다 귀찮아. 간호사분 말로는 기력이 많이 쇠하셨다 하더군요. 전에는 드리는 거 남김없이 다 드셨어요. 잘 먹어야 된다고 늘 말씀드려서 입맛 없는데도 억지로 다 드시더니 요즘엔 두어 번 떠먹고 안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는 말이 거의 없으셨는데 얼마 전부턴 저 붙잡고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는 거 보니 치매 증세 온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머니 찾아뵀을 때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저를 알아보시더군요. 애미구나. 애미가 왔네. 우리 며느리가 왔어. 눈물까지 뚝뚝 흘리시는 걸 보니 확실히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때도 시누이는 제게 전화를 걸어 길길이 뛰었어요. 기어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구나. 니들이 자식이니? 곁에 두고 임종 지킬 생각 안 하고 남은 인생 그런 데서 보내게 해?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되신 게 제 입장에서도 너무나 속상한 일이었기에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형님은 뭐 하셨는데요? 병원을 한번 모시고 가길 했어요? 아니면 병원비 한 푼을 보태셨어요? 말로만 어머니 불쌍하다 안 됐다 했지. 언제 어머니 밥 한 숟가락 떠먹인 적 있냐고요? 올케 미쳤어? 어디 감히 나한테 그따구 소리를 해? 왜요? 제가 뭐 못할 말 했어요? 어머니 아프신 이후로 형님이 한 게 뭐 있는데요? 화는 나지만 딱히 할 말은 없었을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저 씩씩대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저도 최선 다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최선 다할 거고요. 형님도 양심 있으면 어머니 가신 후에 덜 후회하게 딸로서 최선 좀 다하시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시누이 안 보고 살아도 그만이다. 그저 며느리 노릇이나 열심히 하자.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와 한 소리 하더군요.
당신 아까 누나한테 뭐라고 했어? 다시는 당신 안 보겠다는데? 하고 싶은 말 했을 뿐이야. 솔직히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게 뭐 있어? 누나 사정 안 좋다고 말했잖아. 자기 살기도 바쁘니까. 돈이 없는 거지. 마음까지 없어? 어떻게 그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냐고. 그러면서 무조건 잘해라, 잘 모셔라, 신경 써라. 입으로만 하는 효도가 효도야? 알았어. 적당히 해. 어떻게 된 게 두 남매가 자기 엄마 직접 챙길 생각 없이 다 나한테만 떠넘겨? 알았으니까 그만하자고. 10개월 후 어머니는 세상을 뜨셨습니다. 마지막엔 아들도 손녀도 못 알아보셨지만 그래도 저를 보고는 늘 웃으셨죠. 그 미소가 어찌나 감사한지 지금도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곤 합니다. 엄마 아파트 팔아야겠지? 남은 거라곤 그게 전부인데. 그 돈은 정확히 반으로 나누자. 팔아봤자 얼마나 남겠어. 전세금 빼면 몇 푼 남지도 않는데. 어쨌든 딱 반으로 나눠. 그때도 너무 괘씸했어요. 전세금이 아파트 값의 반 이상이었는데 그걸 혼자 다 가져가 놓고 남은 것마저 챙기려고 하는 게 진짜 못돼도 너무 못됐다 싶었죠. 솔직히 저라고 욕심이 없겠어요. 그동안 독박으로 어머니 보살핀 거 돈으로 따져서 당당히 내목 내놔라 할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어머니 요양원 계실 때 이제는 두 다리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해 계실 때였어요. 어느 날 어머니를 모시고 휠체어를 밀어 바깥 공기를 쐬고 있었는데 아주 나지막이 말씀하시더군요. 너 가져. 그거는 네가 가져. 네 몫이야. 네? 뭐가요? 아버지 코트. 그거 너 가져. 아버지 코트요? 네, 제가 잘 입을게요. 치매 때문에 그냥 하신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주 힘을 주어 말씀하시더군요. 아버지 코트, 알겠지? 거기에 있는 거 네 거야. 집에 돌아와 아버님 코트를 꺼내봤습니다. 시간 날 때 정리하자 했다가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코트 얘기를 하시나 싶어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안쪽 주머니에 뭔가가 있더군요. 통장과 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펴보니 세상에나 3억이 있더라고요. 알토란처럼 모은 돈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처분하고 남은 돈인지 모르겠지만 3억이란 돈이 한 큐에 찍혀 있고 출금된 기록도 없더군요. 혹시나 해서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단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고 그 사이 이자만 붙어 있더라고요.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다시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하신 아버지 코트요. 거기에 뭐가 있던데? 찾았어? 그거 네 거야. 진짜 저 가져요? 응,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때 어머니는 치매 환자셨습니다. 때문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순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진심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늘 잔소리하고 트집 잡고 저에 대해 죄다 못마땅해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믿기만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 돈을 제 맘대로 쓸 순 없었습니다. 남편도 신우도 모르는 돈이었지만 언젠가는 다들 알게 될 게 뻔하니 건드리지 말자 다짐했죠. 신우가 그 돈에 대해 알게 된 건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달 뒤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남편을 대동하고 집에 왔더군요. 내가 얼마 전에 엄마 이름으로 사망자 재산조회 해봤어. 그랬더니 3억짜리 예금이 나오더라. 그거 니들끼리 먹으려고 했니? 안 봐도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거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겠죠. 물론 저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3억이라니.
그거 아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왔던 사망보험금 같은데 알고 있으면 빨리 내놓고 아니면 은행 가서 찾아야지 뭐. 당신 뭐 아는 거 있어? 그때 저는 뻔뻔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도 높게요. 그거 어머니가 나 주셨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엄마가 준 거야? 아니면 올케가 빼돌린 거야? 미리 알았다면 빼돌렸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전혀 몰랐고요. 어머니가 얘기해 주셔서 알게 됐어요. 요양원에 계실 때 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시던데요.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말했잖아. 어머니가 나 주신 거라고. 올케, 되게 영악하다.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받고 한마디도 없어? 당연하죠.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어머니가 나 용돈 주셨다고 자랑이라도 했어야 됐나요? 그러니까 그 돈 못 내놓겠다?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보세요. 소송을 거시던가요. 어머니가 그거 저 주신다고 얘기하실 때 요양보호사도 옆에 있었어요. 차마 저는 녹음할 생각 못했는데 보호사가 혹시 모르니 녹음하자면서 자기 전화기로 녹음하던데요. 그때 어머니가 그 통장 어딨는지도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올케, 그거 모르는구나. 치매 환자가 한 얘기는 법적 효력이 없어. 신우는 이미 이것저것 꼼꼼히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죠. 알아요. 그러니까 소송 거시라고요. 법원에서 주라는 만큼은 다 드릴 테니까요. 부들부들 떠는 신우, 그리고 저를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는 남편. 두 남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묘한 통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가 다 챙겼어요. 혼자 사실 때부터 요양병원, 요양원 거치면서 형님은 몇 번이나 어머니 보러 오셨죠? 그건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네, 그러셨겠죠. 장사 안 된다, 힘들다, 애들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다. 매달 적자다. 그런데 차는 무슨 돈으로 바꾸셨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좋은 차던데. 어머니 전세금 가져가신 걸로 바꾸신 건가? 승차감은 어때요? 탈만해요? 아무래도 비싼 차니까 돈값은 하죠? 저의 팩트 폭행에 신우는 그제야 기가 죽은 것 같더라고요. 딱히 할 말이 없어지자 불이 나게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돈은 포기 못했겠죠. 결국 소송을 걸었더군요. 그렇게 전 신우에게 7,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돈을 보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네 엄마 돈 먹고 떨어져라.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어머니에게 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이 저를 보는 시선은 경멸 그 자체였습니다. 이해는 됐어요. 남도 아닌 남편이고 자기 엄마 돈이니 배신감 들만도 하죠. 맞아요. 저 남편한테 일부러 말 안 했어요. 어떻게 나한테까지 말을 안 할 수가 있냐?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돈이고 당신한테 말하면 누나랑 나누자고 할 게 뻔하잖아.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당신보단 형님 얄미워서. 솔직히 형님 해도 너무하지 않아? 말했잖아. 누나 형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어머니 아파트 전세금을 홀랑 다 줬니? 정말 눈물 나는 남매다. 자기 엄마는 며느리인 나한테 떠넘기고 남매끼리는 어쩜 그렇게 사이가 좋나 모르겠어. 어쨌든 나도 그 돈 좀 줘. 안 돼. 싫어. 나중에 쓸 데 있어. 실제로 전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딸아이 중학교 갈 때 되면 이사할 생각이어서 그때 집 넓혀가려고 모셔두었거든요. 알았어.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실 무렵 남편 일이 많이 바빠지고 출장도 많아져서 깊은 얘기를 나눌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며칠 만에 집에 온 남편은 하루 종일 잠자기 바빴고 딸아이한테도 소홀했죠. 그러다 어머니에 대해 상의 좀 하자면서 귀찮다는 듯 피하더라고요. 나 지금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다 보니 모든 걸 나한테 떠넘기는 남편이 너무 밉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의 사이가 조금 멀어졌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대성통곡하는 거 보고 짠하고 딱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하지만 장례를 치르자마자 또 출장을 가고 일에 빠져 살더라고요. 나 다음 주에 지방 출장 가. 이번엔 한 달짜리 출장이야. 무슨 지방 출장이 한 달씩이나 걸려? 주말엔 올라올 거야? 봐서 여유 있으면 올라올게. 제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좀 늘려라. 나는 괜찮지만 딸애한테는 신경 좀 써라 말하고 싶었지만 해봤자라는 걸 알았기에 잘 다녀오라고만 했죠. 남편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며칠 후 마침 그때가 저희 13주년 결혼 기념일이었는데요. 몇 년간 어머니 때문에 기념일을 그냥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기대 안 했습니다. 게다가 그 무렵 딸내미가 사춘기를 겪고 있어서 말끝마다 저를 무시하고 친구들밖에 몰라서 여러모로 사는 게 참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뜬금없는 연락이 왔습니다. 곧 우리 결혼 기념일이네. 웬일이야? 그런 걸 기억하고. 당신 그동안 엄마 모시느라 고생했는데 이번엔 챙겨야지. 같이 밥은 못 먹어도 선물은 해줄게. 집으로 택배 하나 보냈으니까 기대해. 기대하라고?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결혼 초반에 반짝 선물 챙기고 그 후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실제로 다음 날 택배가 왔습니다. 선물이라고 해봤자 기껏 꽃다발이나 케이크 정도일 줄 알았는데 이번엔 제대로 감동주자 작정을 했는지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보냈더군요. 바로 식기세척기였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사고 싶다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보내준 거죠. 솔직히 엄청 감동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나 세심했나, 나한테 이렇게나 관심이 많았나 잠깐 어리둥절할 정도였으니까요. 받은 감동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이고 우리 딸 아빠니까요. 하트 뿅뿅까지 보내기는 쑥스러웠지만 느낌표를 잔뜩 따라 톡을 보냈어요. 식기세척기 방금 받았어. 완전 감동. 고마워. 일이 많이 바빴는지 1시간 후쯤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동안 제대로 표현할 기회가 없었는데 당신한테 엄청 고마워하고 있어. 나나 누나나 엄마한테 소홀했는데 당신이 끝까지 챙겨줬잖아. 그래서 사줘야지 늘 생각하고 있었어. 일찍 사주지 못해 미안해. 이제 그만 고마워하고 그만 미안해 해도 돼. 곱게 아껴서 잘 쓸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야? 걱정 마. 나는 잘 지내. 주말에 시간 되면 올라와. 맛있는 거 해놓을게. 가게 되면 미리 얘기할게. 남편과 이렇게 훈훈한 카톡을 주고받는 게 얼마만인지 그동안은 어디야, 저녁 먹고 와, 몇 시쯤 와 이런 메시지만 주고받았거든요. 그날 남편의 선물과 메시지에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남편에게 쌓였던 안 좋은 감정까지 싹 가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나도 뭐 하나 사줘야겠다 생각까지 했었죠. 그런데 잠시 후 남편에게서 또 하나의 카톡이 왔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주말에 올지 안 올지 대답해주는 메시지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걸 보냈더군요. 다름 아닌 청첩장이었습니다. 어라? 웬 청첩장? 친척이나 친구 중에 누가 결혼을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열어봤는데 이게 뭐지? 한참을 뚫어져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첩장 속 신랑이 제 남편이더라고요. 곧바로 전화해서 물어볼까 하다가 식탁에 앉아 조금 더 생각해봤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라고 장난을 치나? 하지만 장난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신부는 제가 아닌 처음 보는 여자였거든요. 요즘 결혼식장에 신랑 친구들이 룸사롱 마담 이름으로 장난스러운 문구 넣어 화환 보낸다던데 이것도 그런 식의 장난인가? 하지만 평소 남편은 개그감이라곤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순간 갑자기 심장이 툭 떨어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라면 진짜 청첩장이라는 뜻인데 만일 진짜라면 난 뭘 해야 하나. 결혼식 날짜를 보니 보름 후더라고요. 예식장은 서울이긴 했지만 집에서 꽤나 먼 곳이었어요.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게 장난이라면 당연히 남편에게 연락이 왔겠죠. 놀랬지? 하면서요. 반대로 진짜 결혼을 하는 거라면 어떻게든 수습하려 했을 겁니다. 실수도 이런 실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 남편에게는 그 어떤 메시지도 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하긴 했습니다. 10년 넘게 산 부부들의 뻔한 대화만 나눴어요. 애는 별일 없냐, 밥은 먹었냐, 일은 힘드냐 같은 거요. 그때 그 청첩장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남편이 보낸 청첩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축의금 받을 계좌도 써있고 신부 쪽 혼주에는 부모님 두 분의 이름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신랑 쪽 혼주에는 누나와 매형의 이름이 써있더군요. 여기까지만 해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작성해서 올려놨더군요. 죽어도 결혼 안 한다더니 결혼하는구나. 잘 살아. 팀장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팀장님? 남편 직책이 팀장 맞는데? 두 사람 영원히 행복하세요. 아니, 곧 세 사람인가? 곧 세 사람?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미쳐버릴 것 같은 정신을 붙잡고 해당 날짜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죠.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반드시 제 눈으로 봐야 했으니까요. 결국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전날 남편과 아주 짧은 통화를 하긴 했어요. 그쪽 일 언제 끝난다고 했지? 한 3주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머니 아파트는 어떻게 됐어? 팔렸어? 그 얘기를 안 했구나. 팔렸대. 누나 연락 왔더라고. 내 몫의 돈도 받았어. 생각보다 빨리 나갔네. 워낙 싸게 내놨거든. 금매로. 뭐가 급해서 그렇게 싸게 내놨을까? 형님이 돈 급하대? 돈 조금 더 받자고 길게 끌고 갈 게 뭐 있어. 비싼 아파트도 아닌데.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해야지. 남편과 전화를 끊기 전 내일 주말인데 스케줄이 어떻게 됐냐, 집엔 안 올라오냐 물어볼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그리고 전 밤을 꼬박 샜어요. 결혼식이 1시라길래 시간에 맞춰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잠을 못 자서 운전하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직접 운전을 해서 갔어요. 딸아이까지 데리고 갈까 하다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신랑이 진짜 남편이라면 아이가 충격받을까봐 혼자 갔습니다. 엄마, 누구 결혼식 가는 거야? 친구. 얼굴만 비추고 일찍 올 거니까 친구들 오라고 해서 놀고 있어. 예식장 주차장에 들어서니 몽롱하던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정말 애아빠 결혼식일까? 설마 아니겠지. 내가 괜히 오버하는 거겠지? 어떻게든 부정하려 애썼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비상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차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봤습니다. 애아빠 절친이었어요. 와이프랑 애들까지 대동해 왔더군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예식홀은 4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까 하다가 일부러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남편 친구를 만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죄 지은 것 없이 죄인이 된 기분.
어쨌거나 모든 걸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몸을 사리고 싶었습니다. 하객들 중 내가 아는 인물이 많을 텐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날 보고 놀랄 때 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4층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랜만에 보는 신우이였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채 하객들을 맞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했어요.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해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마치 누군가 나를 인도한 듯 눈앞에 신부 대기실이 보이더군요. 여러 사람 틈을 비집고 들어가 신부 얼굴을 봤습니다. 청첩장 속 여자가 맞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신부가 안 예쁘겠냐마는 그녀는 정말 예쁘고 애뜨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 맞나? 드라마 촬영 중인가? 그럴 리가 없었어요. 남편은 배우가 아닌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분명 이 결혼을 축하하러 와준 게 맞으니까요. 그때 누군가가 신부를 향해 말하더군요. 티 안 나. 전혀 안 나. 누가 널 임신 5개월인 줄 알겠니? 내가 모르는 사이, 내가 어머님께 마음 쓰는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와장창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너진 건 아마도 내 결혼, 내 인생, 그리고 나의 마음이겠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고 있는 신부. 하지만 곧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순간을 만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결혼식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하객 여러분, 잠시 후 뜻깊은 결혼식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식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뜻깊은 결혼식은 없을 거야.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식홀 입구를 향해 걸어가 늠름하게 서 있는 남편 앞에 섰죠. 서울 못 온다더니 당신 언제 온 거야? 제 얼굴을 본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더군요. 그리고 입을 쩍 벌린 채 저를 보는 신우이의 표정도 가관이었습니다. 어떡해! 형님, 어떡해라뇨. 진짜 어떻게 저만 빼고 이런 잔치를 벌이세요? 저 섭섭해요. 아니, 그러니까. 당신 화장했네? 못 알아볼 뻔했잖아. 눈썹을 왜 이렇게 진하게 그렸어? 좀 웃기다. 그때 저희를 보고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 이분은 누구신가? 신부 측 혼주, 신부 엄마였어요. 하지만 남편도 신우도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죠. 어른이 묻는데 왜 답을 안 해? 나 인사 좀 시켜줘. 올케, 잠깐만. 나랑 얘기해, 나랑. 올케? 올케라니? 사촌 올케라도 되시나? 그 양반 궁금증에 답을 해줘야 할 순간이 됐습니다. 아무도 답을 해주지 못한다면 어쩌겠어요. 제가 해야죠. 사촌 올케 아니고요. 그냥 올케예요. 이 사람 아내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내라니. 이 남자가 법적으로 제 남편이고요. 여기 이분은 제 시누이 되세요.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잠깐만. 난 도무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자네가 설명해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제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사회자가 다들 식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음에도 사람들은 저희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남편은 길게 한숨을 쉬며 하늘을 올려다보더군요. 하늘은 왜 봐? 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기도라도 하는 거야? 이봐요. 진짜 아내 맞아요? 맞으면 증거 대봐요. 증거를 대라면 수도 없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다른 증거가 필요할까요? 지금 이 사람 표정 보면 아실 텐데요. 비싸게 돈 주고 화장한 남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신우 역시 울기 일보 직전이었죠.
어떻게 알고 왔어? 어떻게 알고 왔냐고? 당신이 알려줬잖아. 카톡으로 청첩장 보냈던데? 정식으로 나 초대한 거 아니야? 뭔가 큰 실수를 했다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남편.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신 딸은 지금 혼자 집 보고 있을 텐데. 한 달에 얼굴 몇 번 보여주지도 않는 아빠가 여기서 이렇게 파티를 하고 있네? 신부 엄마는 이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또 다른 주인공인 신부가 다가오더군요. 오빠, 뭐야? 무슨 일이야? 엄마 왜 그래? 그야말로 대혼란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수습이 불가한 상태였죠. 어쩔 수 없이 종지부는 제가 찍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넋을 놓고 서 있는 남편의 따귀를 때렸죠. 정신 차려. 네가 저지른 일, 네가 수습해. 왜 이러세요? 누군데 사람을 쳐요? 물어봐. 니네 오빠한테. 어쩌면 아가씨가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같네. 대체 누구신데요? 왜 남의 결혼식에 와서 난리예요? 남의 결혼식이 아니니까 이러지. 내가 먼저 이 남자랑 13년 전에 결혼했거든? 법적으로 당당한 부부인데 그걸 남이라고 할 순 없잖아. 딸도 있어. 이 남자랑 똑 닮은.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저는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따귀 한 대로 끝내지 않고 머리카락을 죄다 쥐어뜯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 남자가 처자식 두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 한다. 조강 지쳐버리고 멀쩡한 아가씨 임신까지 시켜 결혼하는 거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해도 누구도 저에게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무서웠어요. 이후 벌어질 상황을 제 눈으로 보고 있기가 두려웠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눈물이 쏟아져 앞이 보이질 않더군요. 집까지 제대로 운전해 갈 자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딸아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주차장에 내려와 차에 올라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남편 친구였어요. 재수 씨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지금 운전하면 안 돼요. 내가 대리운전 불러줄 테니까 일단 내려요. 그래도 내 걱정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주차장 한 구석에 앉아 남편 친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어머니 모시는 걸로 늘 싸워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바로 이혼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어떤 여자 만나게 됐다고 어쩌다 임신을 하게 돼서 결혼식 서두르는 거라고 했어요. 나름 머리 굴려 짜낸 시나리오였나 봅니다. 딴에는 탄탄한 시나리오라 생각했을 거예요. 어머니 장례식 치르면서 재수 씨가 하도 울길래 저렇게나 어머니한테 정을 쏟았던 사람이 왜 이혼을 했을까 의아하긴 했어요. 한편으론 할 일 다 했으니 이혼했나 보다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저 자식이 일을 이렇게 만들 줄 몰랐네요. 그러게요. 저도 저 사람이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지금 위에 난리도 아니에요. 신부랑 신부 엄마는 졸도해서 병원에 실려갔고요. 신부 아버지랑 오빠가 그 자식 붙잡고 얘기하는 중인데 두들겨 맞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 자식은 그 자식이고 일단은 재수 씨 걱정돼서 내려와 봤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다고요. 대리운전 불러드릴 테니까 일단 집에 가서 쉬세요. 저 새끼 진짜 미친 새끼네. 언제부터 바람이 난 건지 어쩌다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벌이게 된 건지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신우가 나란히 집에 왔더군요. 엄마는 아프고 당신이 엄마한테 정신 쏟고 그때부터 집에 들어오기 싫어지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았지만 그냥 밖으로 돌고 싶었어. 그래서 야근한다 출장 간다 거짓말했던 거야? 얘도 답답했겠지. 이것저것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 형님은 부담되면 바람 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범인 주제에 지금 누굴 두두네요. 남매의 정은 이 상황에서도 끈끈하더군요. 당신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지인들한테는 나랑 이혼했다고 말했다며? 저쪽 집에서는 몰라. 나 초혼인 줄 알아. 사실 우리는 결혼식 안 하고 싶었는데 저쪽에서는 개혼이라 어쩔 수 없이 식을 올려야 했거든. 그러다 보니 지인들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하나하나 신우가 변호해 주는 거 보니 애당초 모든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랬겠죠. 식구 중 누군가 조력자는 필요했을 테니까요.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은 일찌감치 신우에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무렵에 여자의 임신을 알게 됐대요. 그리고 그동안의 신우의 만행이 모두 계획적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어머니 전세금은 신우가 아닌 남편이 챙겼고 신우에게는 차를 새로 뽑아줬답니다. 악착같이 소송 걸어 가져간 7,500만 원도 남편 결혼자금으로 들어갔대요. 내가 청첩장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 그냥 두 집 살림하려고 했어? 어떻게 나한테까지 그런 걸 보내? 그건 정말 실수였어. 그때 마침 이 사람 저 사람 보내고 있었는데 어쩌다 당신한테까지 간 거야. 보내는 김에 딸내미한테도 보내지 왜? 아빠 새장가 간다고. 책임 안 질 생각은 없었어. 천천히 진행하고 싶었는데 저쪽 집에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됐고 지인들한테 이혼했다고 그랬다며? 그럼 그냥 이혼하자. 기왕 결혼할 거 돌싱돼서 당당하게 결혼해. 곧 태어날 아이에게도 덜 부끄럽게. 하지만 당당하게 하고 싶었던 결혼은 물거품이 됐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어떤 집에서 유부남에게 딸을 주겠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의 이혼 요구에 순순히 응해 주었습니다. 굳이 소송까지 가지 마. 당신 해달라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해줄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생각은 다르더군요. 이것저것 놀쾌한테 다 주고 나면 내 동생 거지 돼. 지금 저쪽 집에서도 난리도 아니거든. 그쪽에도 위자료 줘야 돼서 대출까지 받을 판이야. 회사도 그만뒀어. 그러니까 올케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애아빠잖아. 애아빠를 알거지로 만들어야겠어? 네, 그렇게 해야겠어요. 두 여자 인생을 망쳤는데 살아있는 게 다행이지. 알고지 정도면 양호하잖아요.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이 쓰였던 건 딸아이였습니다. 양육권이야 당연히 제가 가져오는 게 당연하지만 저런 인간에게 내 딸의 아빠라는 타이틀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친권마저 갖고 오려고 요즘 여기저기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꼭 친권을 가져오고 싶거든요. 문득 그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졌어요. 5개월이면 이미 다 큰아이인데 세상의 빛을 봤을지 못 봤을지 모르겠네요. 13년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니 제게 가장 따뜻했던 사람은 돌아가신 어머니였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그 와중에 남편이 도둑 결혼을 하려고 했다면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을까? 내가 아닌 아들 편을 들었다 해도 섭섭해할 순 없었겠죠. 엄마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이혼이 확정되고 어머니 납골당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한 사람의 아내로 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며느리로 남은 건 후회 없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딸아이를 위해 끝까지 좋은 엄마로 남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